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의 고병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회복지학 개론에 대해서 시험용으로, 교양이 아니라 시험용으로 짧은 시간에 핵심 요약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필기구를 들고 저의 강의와 그리고 여러분의 필기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단권한 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접선체가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용으로는 걸맞지 않겠지만 보통 사회복지란 뭘까라고 할 때 어원으로 설명을 해보면 사회와 복지의 개념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웰페어라고 하는 개념을 다양하게 우리의 영어 번역에도 다양한 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또는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 등으로 이걸 사회적인 수준에서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안락이란 단어나 만족 또는 행복이란 단어는 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형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우리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정도에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 정의가 바로 이제 우리의 출제범위라든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험에서 면접용 시 용어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사회복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마지막 면접 시험에서의 질문을 어떻게 화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학자들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의 위렌스키와 르보의 개념도 있고, 또 로마니신의 그 개념도 있고, 프리드랜드의 개념도 있고, 다양한 학자들의 개념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노마니신과 거기 보면 세 번째 노마니신의 것이 있고, 두 번째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르보의 정의가 있습니다. 위렌스키와 르보의 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교재를 보지 않고서도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사회복지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사회적 수준에도 몰치게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무언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조직적인 또는 사회적 수준에서 조직적 노력의 총체나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이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맞으면 위렌스키와 르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너무 글자로 연연하지 마시고,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라고 하는 것을 위렌스키와 르보의, 사람 이름 몰랐답니다, 이런 한 정의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노마니신이 말하는 것처럼 노마니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별표를 내놓으시고 봐야 되는데, 영어 번역에 있어서 다소 오류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의 말에서 복문이 나올 때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대등한 이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번역은 좀 전혀 다른 정의가 되어 있어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어떤 기존의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교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으로는 그러면 뒤에 문장에서는 보편적으로는, 또 앞에서 소극적으로는 그러면 뒤에서는 적극적으로는, 또 협의로는 그러면 광의로는, 이렇게 대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문장은 한정적으로는, 뒤에 문장은 적극적으로는 해서 약간 다소 좀 낯설은 이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면은 한정적으로는 보면은 선별주의적 입장이 나와 있고, 적극적으로는 그런 보편적 욕구에 대한 개입으로서 보편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노마니신의 번역을, 노마니시의 정의를 번역한 것이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이 볼 적에는 좁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선별주의적 관점으로는, 보편주의적 관점으로는, 또는 전통적 관점으로서는, 현대적 관점으로서는 이렇게 비교를 한 사람은 노마니신이다 보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장을 보시면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보편적 욕구에 대한 충족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은 노마니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출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봤습니다. 너 그런가 하면은 4번에 사회복지라 안에서 프리드랜드, 보통 사회사업의 기본 가치를 주장했던 프리드랜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프리드랜드는 사회복지를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직적 체계를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은 프리드랜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직된 체계, 만족할 만한,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프리드랜드로 여러분들이 손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도 쭉 아래 보시면은 콤튼과 같은 경우는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행복 추진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다.
또 콤튼과 같은 경우는 간질적 제도이다. 레시오와 같은 경우에는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의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이런 정의들이 개념으로 나온 것은 객관식으로 참 2, 3년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면접 시험까지 쓸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판서는 하지 않고 옆에 문제만 올려놨습니다.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노무현 시크들 같이 교재에 올려놨습니다. 이 사회적 발전 단계를 보시면 처음에는 내 마음 아파서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털어서 하는 자선이나 또는 이런 교정 단계를 하는데 자선활동 단계가 전통적인 복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사회보장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사회교육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복지사회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국제사회 복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아 노만희시 제시할 적에 한번 적어보시면서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에 보면은 첫 번째는 자선 및 교정 단계, 자선 및 교정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사회보장 단계라고 이렇게 노만희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사회계획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복지사회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국제복지, 국제사회복지 단계, 국제사회복지 단계. 이렇게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를 노만희시 제시했는데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선과 교정 단계, 그 다음에 사회보장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사회교육 단계, 네 번째 단계 복지사회, 다섯 번째가 국제사회복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도 있다는 걸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속성, 사회복지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 물론 다양한 학자들이 사회복지의 속성이라고 하던 사회복지 특성이라고 하던 이렇게 이제 같이 붙여놨습니다만은 이걸 위렌스키와 르보의 이론과 티트머스의 이론으로 같이 이렇게 문장을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위렌스키와 르보의 이런 그 개념을 보면 위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의 속성을 5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위렌스키와 르보는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후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옛날처럼 자선활동 단계처럼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터너가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 이 말을 여기서 사회적 후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실행할 때, 사회적 후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적, 물론 영리나 수익사업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비영리적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비영리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위렌스키와 르보는 소비 관련 활동이어야 된다. 다시 말 이 말은 뭐냐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 관련 활동이라고 했고,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 수준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거 아니고 공식적 기초,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 그리고 다섯 번째가 번역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만은 기능적 일반화. 사고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몇몇 개의 영역만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없다. 적어도 공동체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서 어느 영역이나 어느 구성원이나 모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활동일 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편적 관점으로 봐서는 아니 되고 통합적 관점으로
인간들을 바라보는 활동일 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두 가운데 있는 관계대명사를 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능적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화된 기능을 발휘하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단편적이고 특정 영역에 국한된 활동은 사회복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위렌스키와 르보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티트머스와 같은 경우에는 티트머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의 속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회복지의 속성을 티트머스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까지가 포함된 활동이어야 된다. 비경제적 목적까지가 포함된 활동이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부자로부터 빈자예로의 소득의 이전이 있어야 된다. 수직적 재분배. 그냥 수직적 재분배라고 적겠습니다. 수직적 재분배가 포함되어야 된다. 부자로부터 빈자예로의 소득 이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티트머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물론 이를 종합적으로 싸잡아서 사회복지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다음 중 사람 이름을 지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음 중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속성이 아닌 것은 또는 티트머스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속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또박또박 판서를 해서 교재에도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이외에 기타를 반복하듯이 사회복지의 속성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사회복지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의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실천 현장의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할 적에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현장의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 그에 비해서 공사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총칭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은 객체를 가지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그에 비해서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편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왜냐하면 그 교재를 하다 보면 필요와 또 용도는 다르게 약간 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 페이지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별주의적 입장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보편주의의 입장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이렇게 접근하시고 페이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단점까지 쭉 적어놨고 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비교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양조 비교해서 박스로 집어넣습니다. 제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교과목이든 간에 도표로 든 것은 책을 쓰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교재를 깔끔하게 만든다는 장점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수험생들에게는 사실 저도 수험생의 시절을 보내서 압니다만은 수험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된 것은 꼭 한 번쯤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됩니다. 한 번쯤 꼭 수작업을 하셔야 손맛. 왜냐하면 시험은 손으로 보는 것이지 귀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눈과 귀로만 자꾸 학습을 하는데 분명히 시험은 눈과 손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필기구는 손에서 놔서는 안 됩니다. 손맛이 있어야 됩니다. 손. 그래서 문제가 뭔지가 확실치 않아도 손은 답을 찾아가게끔 이렇게 숙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박스 같은 걸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의 접근 방법에서 정책적 접근 방법과 전문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봐야 되는데 정책적 접근 방법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로서 당연히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지고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의 어떤 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풀어나가는 것은 정책적 접근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문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관계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로 인간관계의 조정 기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의 조정을 잘 다루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돕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전문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또 보통 정책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입에서 우리는 보통 법령의 형태로 또는 제도,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 접근에서는 보통 실천 현장에서의 활동, 보통 우리가 사회사업이란 이름으로 전문가가 나서서 이런 인간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사회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접근 보면은 거기 사회복지를 인간관계의 조정 기술로 본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서 환경 조건의 개선과 퍼스널리티의 개선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5번이지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사업가의 노력으로 수행된다 하는 것은 전문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자를 상황에 따라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통합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접근과 전문적 접근 정도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의 개념 교재 모양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차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라는 것은 아까 유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것처럼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좀 더 온다면 사회적 목적 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전통적 사회라고 적었습니다만 옛날처럼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헐어서 이끌어가는 자선활동이나 인보활동이나 그냥 낭만적인 상부상조를 가지고는 단순히 이렇게 이끌어지는 걸 가지고는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죠. 사회적, 소셜이란 말을 3번 쓰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이렇게 소위 사회적 후원, 사회적 책임, 사회적 목적, 사회적 활동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와 혼용되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사회정책도, 사회개발도, 사회계획도, 사회보장도, 사회사업도, 사회봉사도, 사회공학도 이런 단어들이 무수히 많이 사회복지와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사업이 사회복지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고 근자에 들어서는 사회복지란 말을 자꾸 사회보장이란 말로 이렇게 좀 밀고 가는 사회복지란 말보다는 사회보장이란 말로 이렇게 합쳐가는 이런 특성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공학이 어떻게 사회복지와 관련될까라고 이 공학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소 거칠게 생각을 하는데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 기계를 만드는 활동 정도로 공학을 설명했지만 오늘날에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공학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계를 하고 디자인이죠. 디자이너, 디벨롭먼트 개발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또 피드백하고 개선하고 모든 전체의 영역을 엔지니어링의 영역으로 오늘날에는 이 공학을 넓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기획을 하지 못하고 인생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해서 헤매이는 이러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생에 대한 설계도 돕고 설계를 해준다기보다는 옛날에는 설계를 해주는 것이 복지였습니다만 오늘날은 설계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개발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을 돕고 평가 및 피드백하는 것을 돕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인생공학자로서 의미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마치 기계공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회복지를 사회공학이라고 부르는 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혼용되는 용어에 사회공학을 집어넣었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거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사회복지의 개념의 변화 박스에 간단하게 조그만 글씨로 이게 적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것은 노만이 제시한 개념의 변화나 특성의 변화가 되겠어요. 보통 시험에 출제될 적에는 20문제라면 20% 정도는 아주 쉬운 문제, 긴장을 풀 수 있는 이완시키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게 되고 20% 정도는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문제는 아주 쉬운 긴장을 이완시키는 이런 진입에 나오는 그런 서비스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장에 가면은 꼭 그런 문제가 들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사회복지의 개념이 또는 사회복지의 유형이 위덴스키와 르보의 모형을 가지고 본다면 전통적 사회에서는 보완적 모형이었어요. 최선을 다하고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국가가 예의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보완적 개념이었던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국가가 그것을 물어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나서서 갖게끔 해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이게 바로 제도적 모형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제도적 모형으로 복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사회, 전통적 사회에서는 보완적 모형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제도적 모형으로. 옛날 전통적 사회에서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자선을 베푸는 시혜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민권의 하나로 행사를 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복지가 전성기였던 복지의 시대에는 권리로서 당연히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도 조화로워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만 어쨌든 권리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전통적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돕는 특수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복지였어요. 선별주의였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게끔 하는 보편적 전국민 또는 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주의가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지원의 최소한입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최저 수준의 보장을 이끌어가는데 오늘날은 적어도 인간다운 수준까지는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최적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민간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내 가슴 아파서 자발적으로 민간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그 복지였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공공 부문이 정부 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공공성 실현을 사회복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로 많은 정부 부문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로 민간 부문으로 이렇게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확대 그리고 분산되었습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은 국가 부문, 공공 부문에서 이끌어가고 그것을 공공선의 실현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로 또 그런가 하면은 문제 해결 중심의 개인적 치료 성향에서 이제는 문제 예방 중심의 사전적 적극적 예방 중심의 사회적 개혁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 그 박스 작게 나왔지만은 언제나 나오는 첫 번째 문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중요 표시 충분히 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알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보이거든요. 또 풀어서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가치관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치관. 자, 이것은 정책론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책적 가치와 또 기본적 가치 이렇게 사회 정책적 가치와 사회사업의 기본적 가치 이렇게 했습니다만 별로 제목은 이쁘지 못합니다. 정책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정책을 이끌어갈 적에는 반드시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정책적 가치라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이 되겠어요.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을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은 반드시 평등의 가치는 지켜져야 됩니다. 가치면서도 원칙입니다. 평등은 반드시 지켜야죠. 이 평등이란 단어는 누구나 똑같이 똑같이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평등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래서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 그런데 이 누구나 똑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간대에 일한 사람에 대해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걸 보통 일명 수량적 평등, 수량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일을 했지만 누구는 100을 만들고 누구는 50을 만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똑같이 수량으로서 맞춰줘서 8시간 근무에 80만 원을 준다면 50을 만들어 8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받은 것을 받았겠지만 100을 만들어 놓고 80만 원밖에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봐도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발전이나 국가 사회 발전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굳이 땀 흘리면서까지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 가치이자 원칙은 아름다운 가치는 분명하지만은 하향적 평준을 가져올 겁니다. 하향적 평준을 가져와요. 바로 공산주의의 몰락의 원인이 바로 그 하나에 있는 것, 이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이 공평이 되겠습니다. 공평.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 이것은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 또는 균등이라고 합니다. 균등. 자, 여러분들은 한국사를 같은 날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반개 유영호는 균전제를 주장을 합니다. 평등하게 토지를 나누자게 해놓고 산업공상에 차등 있게 토지를 나누는 것이 진짜 평등이라고 해서 균전제를 했는데, 왜냐하면 선비는 하는 일 없이 맨날 빈둥빈둥 노는 것 같지만은 이 선비가 하는 일은 한시도 쉬지 않고 백성과 나라가 나아갈 일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니까 기여도가 가장 크다. 가장 넓은 땅을 쥐어야 된다. 농부들은 한여름 등가죽 벗기진 줄 모르고 허리 부러지게 일해서 만백성이 굶지 않게 해주니까 그 다음 기여도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 다음 넓은 땅을 쥐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 당연히 가장 아름다운 평등이다라고 해서 균전제를 주장하는데 바로 이 공평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최하한선은, 이 하한선은 최저기준선인 하한선, 최저 생계비라든지 최저 보장 수준은 평등의 개념을 하고 그 이상의 기여도를 보여주거나 그 이상의 노력이나 평등을 말하자면 노력이나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공평이 되겠어요. 이것은 기여도 또는 노력이 반영된 대가가 말하자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기여도가 더 클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공평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생존권 또는 적절성이라고 그러죠. 적절성. 종래의 생존권이라고, 생존권. 물론 생존권이라면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은 적절, 이거는 인간답게죠. 인간답게. 인간답게. 그래서 적어도 저 인간답게는 어느 정도로 인간답게 할까라고 할 적에 이것도 인간답게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보장 수준이라든지 또는 빈곤선의 개념으로 일컫는 최저 생계비라든지 이런 등으로 표현되는 건데 바로 이런 것은 적절성. 반드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위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은 이끌어져야 한다 하는 원칙이 바로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가치면서도 원칙, 평등, 공평, 적절성은 이건 가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책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밑에 있는 사회사업의 기본적 가치 프리드 랜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 가치지요.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할 이런 가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개인 존중의 원리, 기후 균등의 원리, 자발성 존중의 원리,
상부상조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번역을 학자들마다 출제위원들마다 좀 달리해서 이와 유사한 개념을 쓴 것이 개인 존중의 원리를 인간 존중의 원리 또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라 그러고 다음에 자발성 존중의 원리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기 결정의 원리 그다음에 기회균등은 평등의 원리 그리고 상부상조의 원리는 사회연대의 원리라고 이렇게 바꿔 쓰는 혼용어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 단어 4개의 가치도 보지만 표현을 달리하는 인간 존중의 원리, 또 자기 결정의 원리, 평등의 원리, 또 그러면 사회연대 또는 상부상조의 원리를 프리드랜드가 제시한 사회사업의 가치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법적 접근에서 적어도 우리는 사회복지를 한다면 사회 오시는 분들은 혹시 더 쉽게 접근하시겠습니다만 헌법 제34조,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4조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조항과 그리고 헌법 제34조에 나와 있는 바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 사회복지의 소위 사회권의 근거 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자, 헌법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헌법 제10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랬는데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 그럼 반대 해석을 해보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지 못한 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더 싸납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지 못한 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싸납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직자나 이런 분들은 좀 다르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러면 행복 추구권,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헌법에서는 행복을 추구, 바로 자유권의 구현을 통해서 자유권, 또 평등권, 또 참정권, 또 그런가 하면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청구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사회권의 보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지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사회권이지요. 바로 이에 대한 사회권의 개념으로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교육의 권리도 있고 근로의 권리도 있고 근로 3권도 있고 인간다운 생활권도 있고 환경보전의 권리와 의무도 있고 양성의 평등이나 가족권도 있고 많은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회권의 근거 규정으로서는 헌법 제34조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제34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헌법 제34조를 여러분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또박또박 암기하는 건 없고 큰 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보세요.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벌써 헌법 제34조 1항에 의해서 헌법상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운영 이념은 보편주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바로 이것은 생존권의 근거 규정이자 사유권의 근거 규정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바로 이 사유권의 근거 규정이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2항을 보시면 국가는 사회복지,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하는 의무를 진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증진은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민간 부분에 그 역할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정확하게 본다면 국가의 업무 태만입니다. 3항 국가는 여자의 권리 분위, 국가 여자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복지의 근거 규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숙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성복지의 근거.
또 그러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에 쭉 나와 있지요. 노인 복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청소년 복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항을 보면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의사의로 생활이 어려운 이렇게 문장을 쭉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신체장애자 및 이 규정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의 근거도 담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그래서 공공부조의 근거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 보면 국가에 나와 있죠. 국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뭐 슈퍼컴퓨터 가져왔다는데 그 슈퍼컴퓨터가 정말 슈퍼컴퓨터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컴퓨터 100대를 묶어놓은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많은 재난에서 경주 지진이나 많은 거에서 예상력이 많이 틀렸지 않고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측정하지도 못합니다. 국가에 지금 국가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런 재해도 예방하기는커녕 인재를 자꾸 일으키고 있으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헌법 제34조 법 조문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단어로 보여준 것처럼 그런 걸 옆에 적어주시고 여기는 아동복지나 가족복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헌법 제34조 꼭 봐주시고 사유하시는 분들은 참 유리하겠습니다만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책론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회보장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적에 학자들이 다양하게 사회보장을 정의하겠지만 사회보장에 대해서 가장 깔끔하게 정의해 놓은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가 되겠어요.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세 가지 제도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아, 사회보장이랑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는 거네. 벌써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데 사회적 위험이 뭐가 있는데 종래와는 달리 세 개를 신설해서 넣어놨죠. 가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국가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출산, 양육, 실업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국가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표명하고 있어요. 출산, 양육, 실업, 질병 뭐 이런 등등이 쭉 나와 있죠. 종래와는 달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이 세 개의 사회적 위험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출산, 양육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빈곤이 새로이 들어와 있는 것. 기존에 5개는 본래부터 있던 사회적 위험이고 여기에는 출산, 양육, 빈곤이 새로이 신설된 거예요. 여기에는 부상은 없습니다. 부상은 없습니다. 나중에 판서는 정책론 가서 오겠습니다. 그래놓고 사회보험이란 그 목적을 말해놨죠.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명시함으로써 분명히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건강과 소득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부조는 공공부 역시 면접 문제지요. 공공부조 주체, 대상, 목적.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단의 책임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체는 국가 책임이구나. 국가와 지방자치구나. 누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빈곤층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목적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사회서비스. 새로이 만들어졌기보다는 약간 변형이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 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법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별표를 넉넉히 할 것이 바로 평생사회안전망이 되겠지요. 평생사회안전망 당연히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이 신설됐거든요.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지만 그 이외에 맞춤형 사회보장도 있다. 그것을 바로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사회보장이란
좁은 의미로 올 때 사회보장이랑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지만 맞춤형 사회보장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서는 평생사회안전망이 포함된다. 평생사회안전망이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본 욕구와 저마다 특수한 사건으로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소득도 보장하고 서비스도 보장하고자 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말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사회, 거기에 박스로 해놨지만 뒤에도 배우겠지만 이건 분명히 마지막 면접 날까지 가져가야 될 그 박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의 모형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